안녕하세요. 시흥에 살고 있는 치과 의사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소문들어 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하던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전 이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100% 승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만 더 일하면서 결혼을 생각해보면 어떠냐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일 좀 하면서 경력도 쌓고 천천히 가지. 요샌 30대 후반에도 잘만 가던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반갑지는 않아. 윤희야 어떤 애인 거 다 아니까 윤희가 싫은 건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 딸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어. 엄마, 나도 33이야. 이제 얼른 결혼해야지. 그리고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윤이랑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가까이 살 건데 뭐가 걱정이야. 윤이네도 근처에 살고 하니 중간에 집 얻으면 친정시댁 둘 다 가까울 거야. 그 집 어른들이 좋아할까? 원래 친정이랑 가까우면 시댁에서 싫어하는 법이거든. 윤이네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어머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 언제나 반찬이며 먹을 거며 늘 우리 생각해서 엄청 싸주시는 분인데 좋으셔. 대학교 CC로 만났고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지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따로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치대 출신은 아니었고 예비 남편은 육군 장교였답니다. 남자다움에 그 모습에 반해 연애를 길게 했고 그렇게 서로 집을 오가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친구는 잘 다니던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고 저와 상의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남한테 얘기만 들었지 막상 예비 남편이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앞날이 걱정부터 되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아무리 내가 치과 개원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덜 잡아서 막막한데.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잖아. 그리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기도 하고. 너 개원하는데 내가 차차 준비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아는 놈이 치과 의사인 거 알지? 보니까 경영부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남을 뭐하러 써? 내가 하면 되지. 내 와이프 병원인데 신경을 얼마나 잘 쓰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생각해.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어? 군인이 아니고 막고를 떠나서 그래도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 앞두고 자기가 갑자기 일자리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솔직히 저녁이나 퇴사하는 부분은 예비 와이프인 나한테 상의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넌 꼭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싫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진짜 나도 속상하고 슬프다. 뭐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것 같아서 이번 결정도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한 티를 내다니 나야말로 실망이야. 오히려 자기가 군인이 아니어서 실망을 했냐며 큰 소리를 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 일은 저희 부모님까지 알게 되었고 워낙에 예비 남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터라 저에게 오히려 응원을 해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었지만 예비 시댁 어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저를 꾸중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꾸중받을 일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너 윤희한테 왜 그만뒀냐고 막 따졌다며? 치과의사 원장이나 한다는 애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니? 그래서 큰일을 하겠어? 남자가 뭐라도 하려면 집안 대조가 중요한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작은 일에 닥달하면 윤희가 뭐가 되겠어?
그래도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앞두고 퇴직이라뇨. 벌이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건데 저희 집 대출이며 뭐며 다 상의를 해야 하니까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봐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 윤희가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뭐? 수정아, 너 내가 널 얼마나 딸처럼 예뻐했니? 근데 이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널 예뻐했기로서니 내가 그래도 네 예비 시어머니인데 할 말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윤희가 뭐야, 윤희가. 이제 남편인데 윤희 씨라고 하던가 남편이라고 해. 보기 안 좋다. 아무리 동갑이고 친구였다고 하지만 어디 가서 너나 윤희야 이런 거 아주 어른들 보기 안 좋은 거야. 네, 그건 고치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님 뜻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머님한테 따지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어요. 막말로 윤희가 네 치과 도와주면 너야 좋은 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러지 말고 윤희 좀 잘 가르쳐서 네 병원 살림에 보탬 좀 되게 해라. 솔직히 남자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말이야?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병원 같은데 남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으면 환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윤희가 올바른 선택했어. 처음 보는 예비 시어머니 태도였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었기에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개원 준비를 열심히 해나갔고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엄청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제가 대출과 모은 돈을 통해서 개원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정말 간절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의 개원을 도와준다곤 하였으나 막상 업체의 단가별로 꼼꼼히 따지러 간다고 나가곤 늘 휴게소에서 낮잠을 자거나 놀다 오기 일쑤였어요. 와이프 병원인데 이렇게 일을 하니 처음부터 믿음이 가지 않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도 이렇게 게을렀어?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이런 걸 맡기겠어. 업체별로 비교해 준다며. 아, 됐다. 그냥 체어회사 불러서 설치하고 거기서 소개해주는 임플란트 회사랑 체결해야겠어. 돌아다니면서 엄청 먹기도 했네. 내가 먹은 게 아까워?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졸리니까 뭐 좀 먹으면서 한 거야. 내가 군인 시절에 잠을 항상 쪽잠 자고 힘들었던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요즘 쉬면서 이런저런 휴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지. 미안해. 나 원래 안 게으른 거 알잖아. 그래, 자기도 쉬어야지. 쉴 타임에 그래도 나 도와주는 건데 너무 몰아붙였다. 미안해. 자기 이해해. 그럼 좀 쉬어. 그래도 그럴 수 없지. 내 병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내가 따줘야지. 직원들 면접도 본다고 했지? 넌 너무 착하니까 내가 좀 깐깐하게 봐야겠어. 솔직히 이제 오너가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한테 만만히 보이면 안 되잖아? 사실 쉴 틈이 없던 터라 예비 남편도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저랑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꼼꼼히 직원 면접까지 봐준다는 예비 신랑이었어요. 그럼에도 같이 결혼을 할 거라서 그런지 참 의지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예비 남편은 군대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실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면접 때 직원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는 모습에 기겁을 했답니다. 자기, 아까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요새 저연차 위생사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같아도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사람 뽑기 힘들어. 솔직히 치과 돈 직원들이 벌어주는 건데 대우를 잘해줘야지. 여긴 군대가 아니야. 상부상조라고.
아니,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경력도 없으면서. 내가 경영부장으로서 이런 것도 말 못해? 그럼 내가 뭔데? 자기 경영부장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인력난이 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질할 땐 아니라고. 그리고 난 직원들이랑 파트너로서 같이 일해 나가고 싶지. 내가 막무가내로 지시를 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말조심 좀 해줘. 연애 때 알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는 예비 남편이었고, 결혼을 준비하고 개혼을 준비하면서 참 다채로운 모습을 많이 보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개원하게 되었고, 결혼식은 고작 2달 남짓 남아 있었답니다. 치과도 오픈빨 때문인지 환자가 물밀듯 쏟아졌고,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도 좋은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저희 아빠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작은 사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참 속상하게도 거래처 업체에서 수금이 밀렸다고 치과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고 개원하자마자 난감했답니다. 아, 어쩔 거야? 당신 아빠 쓰러진 거 안타까운 일인데 내 돈은 어쩔 거냐고? 아니, 치과 의사니까 잘 벌겠네. 딸이 갚아야지. 일단 여긴 업장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아직 결정난 일도 아니고 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죠? 혹시라도 돈 못 받을까봐 그러지. 거래처 납품은 납품대로 다 했는데 지금 그 돈 못 받으면 우리도 큰일 난다고. 일단 여기 환자들도 있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원장님, 경찰 부를까요? 이거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무서부라. 어쨌든 난 분명 경고했어요. 한 사장 그렇게 된 거 안타깝긴 한데 무조건 내 돈 먼저 줘야 한다고. 한 사장 신용이 좋아서 내가 기다리는 거지. 사람 쓰러져가는 마당에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 돈 먼저 줘야 해. 이유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야속했어요. 아빠가 내사 상태에 빠진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이 난간을 어떻게 부딪혀 나갈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던 예비 남편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제 멘털이 누구보다도 나약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은 왜 이렇게 일을 버리셨어? 그러니까 뇌출혈이 오지. 너 갚을 돈은 있는 거지? 솔직히 니네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너 하고 다니는 거나 그런 건 아쉽지 않았잖아. 저런 사람들 와도 줄 돈은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자기는 진짜 너무한다. 그래, 자기 딴에도 당황스럽겠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일인데 어떻게 제3자 구경하듯 말을 해? 당신, 우리 아빠 걱정은 하긴 하는 거야? 당신만저 이러면 내가 누굴 믿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왜 네가 울어? 울 사람은 나야. 막말로 결혼 2달 앞두고 갑자기 예비 신부집이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눈 안 돌고 백이냐? 뭐? 망해? 너랑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내가 널 몰랐구나. 넌 네 입속만 생각하는 인간인 걸 내가 이제야 아네.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신세 한탄 할 때야? 참고로 나 돈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업혀 오려고 하지 마. 내가 아무리 너랑 만난 세월이 길다곤 하나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서 나까지 힘들게 하면 곤란해. 이건 이성적인 거라고. 이성? 그래, 알겠어. 당신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으니까
지금 나 좀 가만 내버려 둘래? 뭐부터 해야 할지 생각 좀 해야 하니까. 제 말에 예비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하였고, 예비 시어머니까지 이 일을 문제 삼고 저에게 어떡할 거냐고 닥달을 하며 따졌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게 되니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설마 이 와중에 결혼을 하며 남편에게 빌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예비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이는 듯 싶었거든요. 아니 너네 아빠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사람이요 내 사. 그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던데 돈은 있는 거니? 나 우리 아들이 평생 너네 집 뒤치다거리 하는 거 못 본다. 네가 아무리 의사여도 어느 세월에 빚 청산할래? 의사여도 집이 빵빵해야 잘 되는 거지. 언제적 의사라고? 그리고 너 치대 출신도 아니잖아. 우리 아들이 코 잘못 깬 것 같다. 진짜 섭섭하네요. 어머님 뜻이 그렇다는 거 잘 알겠고, 윤희 씨도 어머님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뜻인 거 알겠어요. 당연하지. 너희 집 그렇게 망해가는데 어느 누가 장가를 보내겠어? 우리 윤희가 독박 쓰는 꼴은 못 본다. 너 의사 돼서 우리 아들이 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지.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니? 만약 돈 때문에 우리 윤희 속상하게 하면 나 이 결혼 못 시켜. 의사라고 완전 잘 물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이게 뭐야 진짜. 말년에 똥만 뒤집어 쓰게 생겼네. 어머님, 지금 똥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사경을 헤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을 1, 2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위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네 애비가 너무한 거지. 아니 이 일을 벌였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쓰러져? 제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잘못 봤네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상처예요. 더 이상 듣고 있기가 힘들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때 병원에서 빨리 오라는 소식과 함께 병원에 달려갔더니 결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산소호흡기를 떼는 게 어떻겠냐고 의사는 저희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안 예비 남편은 가관이었어요. 제가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동안 제가 다른 인격과 교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예비 남편은 변해 있었답니다. 저 역시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와, 진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다니. 야, 됐고 이제 그만하자.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이 병원도 빚으로 개원한 거고 너네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거래처 회사한테도 손해배상 해줘야 하면 도대체 얼마야? 의사벌이가 아무리 많아도 난 도저히 빚쟁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너네 식구를 책임지리? 그건 안 될 말씀이지.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당신 원망하지 않을게. 누구라도 힘든 선택이니까. 근데 너랑 나랑 연애만 10년이 넘었어. 그런데도 이렇게 이별을 고하는 게 참 속상하고 안타깝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네가 이렇게 등 돌릴 줄은 몰랐거든. 이별에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넌 그러지 못했고 네 뜻 잘 알겠으니까 너도 잘 살길 그냥 바라볼게. 전 마지막에도 예의가 있듯 예비 남편과 이렇게 좋게 끝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저희가 함께 온 세월들을 다 잊은 채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분노도 올라오더라고요. 만남에도 이별에도 어느 순간 예의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끝을 선포하듯 막말했어요. 쿨한 척하네. 난 10년 동안 널 만나면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치과 의사 된다고 공부하는 거 그저 잘 되기만을 내가 옆에서 얼마나 바랬는데 빚쟁이 의사? 하, 내 시간이 진짜 아깝다. 너한테 그동안 쏟아부은 내 시간들이 정말 아까워. 그래서 바람 폈니? 너 우리 병원 실장이랑 이미 소문 다 났어. 내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얘기해야겠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도 넌 이미 날 기만하고 있었잖아. 뭘 나 때문에 파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도 너같이 의리 없는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그걸 어떻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실장은 엄청 살갑더라. 누구랑 다르게. 그리고 너네 집 쫄딱 망해서 나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미쳤냐? 거머리 처가 식구들이 내 등골 빼먹는 꼴 보게? 아, 맞다. 자, 네 아빠 부의금 돌아가셨을 거 아니야? 아빠 산소호흡기 떼내만해 하면서 얘기하다가 연락 끊겼잖아. 자, 받아. 됐냐? 결혼식 앞두고 우리 아빠 세상 떠나자 부의금 3만 원 던지며 파혼에 친 예비 남편이었고 전 사실 이별에도 예의가 있듯 곱게 헤어지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파혼 후 예비 남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해버리자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내 치맛자락 붙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순간이었죠. 사실 예비 남편은 아빠가 쓰러지기 전부터 제 병원을 꾸리기 시작할 때부터 병원 실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본인이 경영을 하겠다는 빌미로 그 실장과 하루 종일 붙어있을 심산이었답니다. 제 착한 병원 직원들이 이것저것 제보를 많이 해주어 저를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제 예비 남편이 이런 추악한 놈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장인어른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산소호흡기를 떼내 만회했던 그 순간 아빠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회복되더라. 그 전에 난 이미 직원들한테 실장이랑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들어버려서 그런지 너한텐 연락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도 너랑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사람이 등을 돌려버렸을 때의 심정이란 넌 모를 거야. 오히려 너무 감사해, 아빠한테. 널 거를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말이지. 일단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어. 병원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 나도 놀란 상황에서 그 실장이 나를 꼬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힘든데 안 넘어가고 배겨? 우리 10년 세월이야. 다시 한번 얘기를 잘해보자. 내가 미안해. 미안한 사람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제 와서? 아니,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어. 세월을 돌릴 수 있다면 돌리고 싶어. 그리고 너 내 병원에서 돈도 많이 해먹었더라? 그 짧은 시간에 실장이랑 짜고서 현금도 빼돌렸던데? 이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든 다 묻고 그냥 헤어지려고 했는데 너란 인간은 갱생이 될 확률이 없으니 바로 밟아줘야지. 이제 내가 하는 것 잘 지켜봐. 끝내자고 하는 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예비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어요.
그 동영상에는 아빠가 좋아 엄마에게 이름을 부르는 동영상이었고, 회복이 됨에 따라 의사에게 보여주려고 계속 찍어두던 동영상이었답니다. 아빠만 일어나시면 회사도 원상복구가 될 거고, 다른 거래처 업체에서도 기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제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본 예비 남편이었기에 저 같은 봉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가장 크게 절 기만했기에 전 파혼 수순을 밟았고 예비 남편에게 모든 결혼 준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예비 시모까지 병원에 찾아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아플 때 저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이기에 이런 모든 연극들이 와닿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제 병원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을 CCTV로 포착하여 이것 또한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예비 남편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죠. 여기 김예분 실장이 누구야?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결혼식을 엎어? 너야? 너냐고? 어머님, 이래도 저 안 변해요. 그 실장은 진작에 제가 해고했고요. 어머님이 이제야 제 편을 들어주신들 제 마음이 변하겠어요? 윤이랑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해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봐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칼같이 내치는 건 아니지 않니? 네 분이 안 풀리면 내가 그 여자를 찾아서 아주 요절내 놓으마. 솔직히 여자가 맘먹고 들이대는데 거절 안 할 남자가 어디 있니? 우리 윤희도 그랬던 거야.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절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하긴 무리였어요. 이미 전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절 기만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기에 고상하게 떠나보내려고 애를 쓴 저였거든요. 그럼 결혼해서도 누군가 맘먹고 들이대면 또 그러겠네요. 전 그렇게 의리가 없는 남자랑은 못 살아요. 저 진료 있어서요.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아무리 뭘 하셔도 제 마음 안 변하니까요. 그럼 이만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수정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한 세월이 얼마니? 남자들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야. 한 번만 봐줘. 바람? 한 번쯤 용서하라고요? 우리 아빠 잘못됐을 때 어머님이랑 윤희가 어떻게 했는데요? 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벌레 보듯 경멸하던 눈빛, 표정, 말투. 어머님도 제가 의사여서 좋으셨던 거겠죠. 하지만 돈 없는 의사는 필요 없다면서요. 저 역시 직업 없고 여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남자답지 못한 인간은 제 남편으로 두기 싫어요. 어머, 너 우리 윤희한테 무슨 막말이야? 빌붙는다니? 너 병원 도와주려고 했던 거지? 너무 막말이 심하다. 그래서 제 돈까지 해먹었대요? 현금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많이도 해먹었던데요? 저한테 빌 게 아니라 경찰서 가서 아들이나 설득하세요. 지금쯤 조사받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키우시고 저한테 막말을 하셨어요? 이제 보지 말자고요. 예비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끝내 제 마음을 돌리진 못하였고 저희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회복을 하였어요. 약간의 언어장애와 살짝 손이랑 발이 불편한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1년의 제 사건들을 들으시곤 오히려 미안해하시는 아빠를 보니 제가 더 죄송했어요. 그래도 아빠 일 때문에 네가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일 처리는 다 해뒀고 너한테 피해가 안 갈 거야.
윤희도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애초에 널 왜 이렇게 시집 보내기가 싫던지 참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러려고 이랬나 봐. 그러게. 그리고 아빠가 왜 미안해. 난 이렇게 아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행복이야. 나 이제 열심히 일만 할 일 남았으니까 아빠는 재활에 힘쓰셔요. 그래야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보고 행복하게 사시지. 그래.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아빠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너랑 네 엄마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이번 계기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을 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남편은 파혼을 하면서 결혼 과정에 대한 위자료를 물고 나서야 개털이 되니 저에게 빌붙을 방법을 찾아 제 앞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남아있던 좋은 추억까지 파괴시키는 예비 남편을 보자 정말 이젠 이 사람이 싫어지다 못해 끔찍해져만 가는 순간이었답니다. 병원 현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단순 횡령죄였고 결국 벌금형을 맞았답니다. 그래도 300만 원의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큰 회사에는 취직이 불가능하였어요. 그야말로 인생 쪽박을 차버렸죠. 경찰서에서 오랜만에 실장 얼굴을 봤는데 제 눈도 못 쳐다보고 쭈그리로 앉아 있더라고요. 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눈으로 보게 되니 그냥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응징을 하는 게 맞다 싶은 게 오히려 속이 후련했답니다. 나 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통보하냐? 네 병원 매출이 얼만지 내 눈으로 다 봤는데. 그랬는데도 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렸잖아. 아빠 회사 부도 나서 나한테 빚 넘겨올까봐 바로 나랑 헤어지자고 한 인간이야 넌. 네 인생 네가 개척할 거 아니었어? 난 이제 너랑 다신 볼 일 없으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을 거야. 잘 살렴.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그냥 너무 당황하니까 그랬지.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평생 충성할게. 돈도 갑자기 막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랬던 거야. 나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좋았잖아. 10년 세월인데 어떻게 그래? 솔직히 이제 나 군대도 제대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한 번만 딱 사람 구한다고 생각하고 봐주면 안 돼? 내가 잘한다니까. 내 인생 망칠 일 있니? 널 봐주게? 남 힘들 때 등 돌리는 인간을 걸으라고 했어. 이럴 때 진정 인간이 갈리지. 잘 살아. 그리고 네가 붙어먹던 실장이랑 잘해보셔. 왜 나한테 이제 와서 비는지 모르겠다. 너한테 업혀가지 말라고 한 건 너야. 아버님 쓰러진 게 내 잘못이야? 너도 아마 그랬을걸? 너도 우리 집 쫄딱 망했으면 등 돌렸을 거잖아. 왜 나만 나쁜 놈 취급이야? 넌 항상 그렇게 늘 잘난 척만 하더라. 너랑 연애할 때도 네 잘난 척 때문에 짜증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한눈을 팔았겠어? 네 그 완벽주의 모습에 나도 질리고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서로 이해하자. 예비 남편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혔고 본인의 뒤통수가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하는 예비 남편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답니다. 고상하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역시 이별엔 고상 따위는 사치더라고요. 그래도 만난 세월이 있어서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 지금 내 뒤통수 친 거야? 와, 어이없네 이제. 이제 하다 무렵까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 진짜 기막히다. 네 면전에다 침 뱉고 싶은 거 참는 거야. 이별에도 예의가 있어서 좀 참으려 했더니 너 같은 갱생 안 되는 쓰레기는 봐주면 안 될 것 같다. 너 이 시흥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내가 인터넷에 뿌려줘?
내 치과야. 쪽 한 번 팔리면 그만이야. 너랑 실장이랑 붙어먹고 치과의사 뒤통수 치려고 한 거랑 우리 아빠 저렇게 되자마자 이별 고한 거 올려볼까? 날 물러봤나 본데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로 나불대면 시흥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줄 알아. 네 엄마도. 알겠냐? 남의 돈 횡령해가지고 뻔뻔하게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당당하게 짜증을 부려? 내가 아직도 네 여자친구 같아? 너랑 나랑은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야. 이 얼빠진 놈아. 내 입에서 고운 말만 하려고 했더니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시흥바닥에서 영원히 아웃시킬 줄 알아. 내가 못할 것 같지? 나 집요한 거 너도 잘 알 거야. 그럼 꺼져. 예비 남편은 저의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고 전 정말 그 모습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고 아빠는 건강 때문에 회사를 천천히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가 정신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든 업체들이 기다려주었고 그렇게 아빠는 좋은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두 분은 오손도손 살고 계세요. 저 역시 개원한 지 좀 되어서 단골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동네 장사지만 제법 바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30대 후반을 달려가는데 그래도 제 옆에 저를 든든히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답니다. 당장은 바쁜 일정에 따라 결혼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결혼을 하게 되면 진정 저를 위해주는 지금 이 사람과 하게 될까 싶어요. 제 인생에서 쓰레기를 한번 거르고 나니 제 주변에 좋은 사람만 가득한 것 같아 오히려 잘됐다 싶은 요즘이에요.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딸이 혼자서 모든 걸 잘 헤쳐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뿌듯하다.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너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하면서 잘 살 거니까 우리 딸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혹시라도 아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전혀. 아빠랑 엄마는 그냥 내 옆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살아갈 원동력이에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마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뭐든 잘할 거야.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꼭 이런 기회가 있다면 사람을 거르는 계기가 될 것이니 오히려 전환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게 바라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히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대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꼬락서니? 말 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준의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 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준에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신우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신우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신우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신우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이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케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신우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우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하에 쓸모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시누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 떼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새 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 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횡밀로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그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의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어?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2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 쪘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네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오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 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 세월 참 빠르단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면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는데 역시나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아빠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아끼는 게 습관이셨고 제가 커서 결혼을 할 때까지 옛날 집을 부분 수리해 가시면서 그대로 사셨죠. 자식들에게 큰 사랑을 주셨지만 그걸 돈으로 보여주셨던 건 아니셨어요. 반면에 시댁은 무엇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처음 이걸 알게 되었던 게 바로 결혼식장을 알아봤을 때였죠. 아가, 결혼식장 잘 알아보고 있니? 안 그래도 어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시내 호텔 있지? 거기 결혼식장이 엄청 화려하고 좋다더라. 지난번에 나도 지인네 딸 결혼식 때문에 가보기도 했고 주변에서 거기 갔다 와서는 다 좋은 소리만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니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 거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보면서 거기도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요. 지금 예산에서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아는 시설도 괜찮고 좋은데 가격도 비싸고 거기다가 음식도 부실한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음식도 다양하고 푸짐하게 나오고 오기 편한 곳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긴 그냥 애초에 뺐어요. 왜? 거기 괜찮던데.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해야 사진도 잘 나오고 오는 사람들 입방아에도 안 오르고 그러는 거야.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면 이것저것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니까. 비용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니? 해봤자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그냥 거기서 해. 음식도 내가 가보니까 괜찮던데. 그래요? 저번에 호철 씨랑 같이 갔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였었거든요. 추가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일단은 그럼 호철 씨한테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근데 이미 호철 씨가 괜찮다고 한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무조건 거기서 해야 돼. 어떻게 창피하게 제대로 안 된 허름한 곳에서 자식 장가를 보내니? 무리한다 싶더라도 원래 결혼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그거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호철이는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설득해 볼 테니 얼른 거기 가서 물어봐. 아까 물어보니까 니들 결혼 날짜에 맞는 날 있더라. 시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딱 보이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 자체가 가족 큰 행사이기도 하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서 처음 친척들을 만나던 날 시댁 친척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 태도가 놀라웠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는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지? 결혼식 준비한 거 보니까 잘한 거 같더라. 호철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어. 그나저나 우리도 딸 자식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조카 며느리가 제일 일찍 결혼했으니까 잘 알 것 같아서. 결혼식장은 다른 곳 알아본 곳도 있었어? 예단이나 예물 이런 것 좀 물어봐도 되나? 우리 애들은 결혼 준비 반반 비용 내서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라고 그냥 둬도 되는가 모르겠어. 에이, 우리 며느리 불편하게 뭘 그런 걸 물어.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결혼할 때랑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더구먼. 우리는 사돈댁이 시골이어가지고 아무래도 예단 이런 거 준비하기에는 좀 힘드시잖아. 그래서 상견례 때 아예 서로 주고받고 안 하기로 했어. 시골 어르신들이 뭐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겠어. 어머, 그래? 그래도 요즘 반반 결혼하면 그런다던데. 호철이네는 집도 다 해줬다며. 호철 엄마 대인배네. 그럼 우리 조카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나는 그것도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호철 엄마야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별 걱정 없겠지만 우리 형편에 얼마나 해줘야 하나 싶어서.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편하게 결혼 준비했지. 솔직히 시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래. 자꾸 우리 며느리한테 불편하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얼마나 난감하겠어.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시모는 제 말을 가로막고 저 대신 술술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으로 얘기를 꺼내셨죠. 결혼을 할 때 저희도 반반 비용을 부담해 결혼을 했었어요.
집도 대출을 받아서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식장 비용부터 모든 걸 반반으로 부담을 했죠. 거기다가 예물이나 예단 또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갖출 건 갖추자고 했었는데, 시댁 쪽에서 먼저 요즘은 주고받는 거 없이 한다고 말을 꺼냈었는데, 마치 저희 집을 배려해 준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무슨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시모는 불이 나게 전화를 하셨죠. 이번에 어버이날에 올 거지? 저번에 보니까 장어 괜찮게 나오는 것 있더라. 분위기도 좋고 장어집 하면 약간 좀 분위기는 별로인 곳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온다던데 거기로 가자. 아빠랑 준비하고 있을 테니 니들이 예약을 해두렴. 몇 시쯤 올 생각이니? 퇴근하고 바로 올 거지? 우리도 시간 맞춰가지고 가려고. 네? 어머님, 저번 주말에 저희 어버이날이라고 미리 식사하고 그랬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남편이나 어버이날 바쁠 것 같아서 퇴근하고 가기도 애매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 다녀온다고 한 건데. 장어집은 그럼 다음에 가시죠. 제가 다음에 쉬는 날에 예약해 둘게요. 뭐? 어버이날은 미리 당겨서 하는 게 어디 있니? 아니 그때 니들 올 거라면서 주변에 다 얘기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간다고 하니까 부럽다면서 난리였는데. 그럼 거기 나랑 아빠랑만 다녀올 테니까 예약해줘. 그리고 선물은 용돈으로 주면 되는 거 알지? 괜히 선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용돈 주면 돼. 어머님, 그거 호철 씨가 어머님한테 안 드렸어요? 저번에 만날 때 호철 씨가 어머님께 용돈 드렸다고 말하던데. 저는 챙겨드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고 보내드릴게요. 고작 2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어쩌라고 20만 원만 보낸 거야? 네가 첫 어버이날이라서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원래 결혼하고 어버이날은 시댁을 좀 더 챙겨야 하는 거야. 이럴 때 잘 봐달라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좀 주고 말이야. 암튼 호철이가 주는 건 원래 줬던 거니까 패스하고 네가 이번에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서 시집살이 달라질 거니까 잘 생각해서 챙겨. 압박처럼 들리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은 멀어서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용돈을 보내드려도 필요 없다면서 저 쓰라고 다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아예 요구하는 것부터 차이가 나니 더 어이가 없었죠. 남편과는 생활비를 반반 나누어서 부담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영수증 정리를 하면서 생활비를 나눴었는데 정말로 똑같이 반반 내야 했죠. 어느 날은 회사에서 월급날이 하루 밀렸던 적이 있었어요. 와, 하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야? 월급날이 밀리는 게 뭐 어쩌라고. 그래도 제때 생활비 내는 날에 냈어야지. 나는 그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생활비는 안 밀려.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서라도 내겠다 나 같으면. 당신은 무슨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내면 되겠지 지나간 거였어? 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네. 당신 벌금 내. 아니 무슨 벌금까지.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회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하루 밀렸다고. 보다시피 하루 지나서 바로 입금됐고 전혀 문제 없었잖아. 공과금 나간 것도 아니고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 당신 생활비 입금하고 나서도 1원도 지출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하루 지나서 입금될 거라고 그때도 말했지만 전혀 문제 없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벌금까지 내? 그래도 생활비 내는 날짜를
우리가 딱 지정해서 내고 있는데 그걸 제때 안 지킨다는 건 당신 잘못도 있지. 나는 회사에서 그만둔다고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든 제때 낼 거야. 이건 분명해. 당신이 먼저 날짜를 어겼으니 이건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도 똑같은 잘못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벌금 내. 하루당 우리 5만 원 내기로 했지? 남편은 다른 것보다 돈에 예민했어요. 물건을 사더라도 저 혼자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오로지 제 생활비에서만 지출을 해야 했던 만큼 철저했죠. 연애를 할 때는 경제관념이 확실하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치사하고 쫌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자 저축을 해두어서 금방 돈이 모이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쓴다면 여유롭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아끼면서 생활을 하니 금세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저축을 계속했던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는데 저희도 아이를 원했지만 시댁에서는 무엇보다 아들 손주를 원하셨어요. 아가, 뭐 좋은 소식 없니? 내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태몽인 것 같아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거 없어? 생리는 아직 하고 있는 거니? 결혼한 지 꽤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게 소식도 없고 병원은 한번 가보고 있는 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애가 잘 안 들어선다고도 하던데 그런 거 검사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안 그래도 검진 받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수치도 괜찮고 자연 임신으로 일단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 아직 아이 갖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일도 그렇고 지금 바쁘니까 서로 임신은 아직 잘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정신없는데 남편도 지금 바빠서 아이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여자가 먼저 다가가서 그래야지. 남자들이야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호철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아들만 낳으면 돼. 딸은 하나도 필요 없고 아들 손주만 낳아주면 뭐든 다 해주마. 내가 아들 손주 낳은 지인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 하거라. 알았니? 시댁에서는 항상 아들 타령이셨어요. 주변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만 들리면 시댁에서 망했다고 막말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제가 딸이라도 임신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도 하더라고요. 꿈자리라도 조금 이상하면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 임신 소식을 물어보시곤 했어요. 바로 하루 전에 전화를 해놓고서는 바로 다음 날에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임신 압박은 커져갔는데 이상하게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아무도 임신에 대한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상하다면서 절 타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엄마가 무슨 임신 얘기 하나도 안 하시던데? 그런 거 아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은 무슨 엄마가 우리 임신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그래? 전혀 그런 거 없구먼. 하여간 여자들은 시댁이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 엄마가 그냥 당신 걱정돼서 전화했던 건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삐딱하게 본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말했잖아. 어머님 그 저번에 전화하고 바로 다음날 임신 테스트기 해봤냐고 또 전화 왔다고. 그때도 아들만 낳으라고 1시간을 통화했어. 난 진짜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나한테는 꺼내는 얘기가 오로지 임신뿐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이랑 시댁 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당신도 요즘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맞잖아. 엄마가 보니까 당신 먹으라고 이것저것 음식 많이 신경 썼던데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챙겨주는 사람한테 과하다 어떻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좀 마음을 넓게 가져. 시댁이라고 해서 너무 벽치지 말고. 남편이 있을 때는 임신에 대한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도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임신 소식만 물어보시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엇보다 기뻐하셨죠. 성별이 나오던 날은 말 잔치라도 여실 기세였어요. 바로 제가 아들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남편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기다려서 그러신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 대한 간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셨어요. 아가, 요즘 몸 상태는 어떠니? 아이는 뱃속에서 잘 도는 거 같니? 임신했다고 음식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밀가루 같은 건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다 태어날 때 얼굴에 씌고 태어난다더라. 밀가루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으로 골고루 먹어야 해. 내가 음식해서 택배로 보냈으니 다른 건 먹지 말고 그것만 먹어. 체중은 많이 늘어났니? 안 그래도 병원 검진 갔었는데 양수양도 괜찮고 아이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건 저도 아직 입덧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있지는 않아요. 어머님, 음식 안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저녁까지 해결할 때도 있어서 저번처럼 많이 보내주시면 상해서 다 못 먹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내가 보내준 걸로만 싸고 가서 먹어. 거기서도 조미료 이것저것 엄청 넣어서 요리할 거 아니니. 그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네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거 다 애한테 간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나중에 애 피부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네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애 피부가 달라지니까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이번에 골고루 해서 보냈거든. 상하게 놔두지 말고 다 먹어. 임신해서 너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알지? 살 많이 찌면 나중에 사연분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 체중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연분만 못하면 수술이라도 하면 되죠. 회사도 다니고 있어서 움직일 만큼은 충분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저보다는 남편이 더 걱정이에요. 요즘 매일 술만 마시면서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남편이 임신한 것 같다니까요. 남자들이야 나이 들면서 배 나오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사회생활 하는데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너나 몸 관리 잘해. 아들 품고 있는데 몸 관리 소홀하면 되겠니? 요즘은 임신해서도 팔다리는 늘씬늘씬 예쁜 사람들도 많더라. 미련하게 음식 많이 먹어서 살찌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라. 시모는 소금 하나로만 싱겁게 가늘한 음식을 항상 보내주셨죠. 제 입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 음식을 제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매번 확인하셨고 바깥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며 항상 저에게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 말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마치 절 단지 손주를 낳아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모의 태도도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말들은 저에게 비수처럼 꽂히기도 했어요. 남편은 농담이라며 하는 말이었는데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죠. 어휴, 우리 와이프랑 아들 먹여 살리려면 이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우리 와이프도 애 낳고 나면 달라지겠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 생활비도 안 낼 거고, 나 혼자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아휴, 나는 요즘 회사 가면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 저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혼자서 아등바등 일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생활비 내가 안 내니까 혼자서 고생할까봐 그래? 저번에는 나보고 애 낳고서도 생활비 낼 거 아니냐고 하더니만. 뭐 출산하고 바로 일해? 그럼 애는 누가 보고? 누가 와서 봐준대? 막달까지 계속 일할 거고,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다시 복직할 거야. 걱정 마. 몇 달 생활비 혼자 부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말하면서 떵떵거리지. 나중에 막상 애 낳고 나서 쉬다 보면 다시 일할 생각이나 들겠어? 그냥 애 낳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애 핑계 대고 복직 못하겠다 징징하겠지.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은 그런 사람들 많던데? 그 여직원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 당신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남편은 제 산후조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의 외벌이에 대한 걱정만 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전 아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남편에게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더니 얼마 뒤 주변에서 아기용품을 엄청나게 얻어왔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싹 다 가지고 왔어. 잘했지?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냥 얻어서 쓰면 되는 거지. 물어보니까 애는 금방금방 커서 새 거 사도 다른 거 또 사야 되고 그런다더라. 나중에는 새로 산 것 중에서 몇 번 안 쓴 것도 많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명하게 소비하자. 당신 나한테 보내준 리스트 중에서도 필요 없는 거 많던데.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었어? 그거 다 위생용품들이라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쓰기는 애매한 게 많은데. 무슨 분유병까지 얻어왔어? 이런 거는 그냥 새로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아기용품 얻어올 때는 그래도 좀 쓸만한 걸 골라서 가지고 와야지. 이건 다 부서져서 쓰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건 여기가 아예 곰팡이 펴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 이걸 아이 쓰라고? 에이, 괜찮아. 어차피 크면서 이런저런 거 오염된 거 많이 만질 텐데 미리 좀 면역 생겨두면 좋지 뭐. 말면 괜찮아.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세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거 뭐 조금 생긴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얻어왔으니까 아기용품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지? 쓸데없이 돈 쓸 생각만 하지 마. 당신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애할 때 알던 여자는 어디 갔나 싶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연애할 때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남자가 어디 갔나 싶네. 그때는 그래도 알뜰하게 소비하는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그렇게 따지면 당신 속옷도 해질 때까지 안 버리고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조금 색 빠지고 이상하다고 입지도 않고 저기 옷방에 쌓인 티들은 뭔데? 사놓고서는 디자인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당신 입지도 않잖아. 저런 건 쓸데없이 돈 쓴 거 아니야? 남편은 자신이 쓰는 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면서도 제가 쓰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에게 크게 정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제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산후조리원을 가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뭐? 산후조리원? 당신 고작 일주일 갈 거면서 몇백만 원을 쓰고 싶어? 당신 생각보다 좀 사치 부리는 여잔가 보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집에서도 충분하다고 하던데, 그냥 집에서 해. 물어보니까 신생아는 그냥 잘 잔다고 하던데, 굳이 그렇게 돈을 써야 되겠어? 산후조리원 안 가도 괜찮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내 산후조리는 누가 해주는데? 당신 산후도우미도 안 된다고 집에 낯선 사람 오는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산후조리원 알아보는 건데 그게 뭐가 사치야? 나도 여기저기 엄청 알아보고 그중에서 제일 저렴한 곳 예약하려고 한 거야. 프로그램도 괜찮고 거기다가 친정에서 산후조리 비용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주시는 산후조리 비용은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써야지. 무슨 소리야. 외국에서는 애 낳고서 바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 그거 몰라? 산후조리원은 한국에만 있는 거라니까. 애 낳고 나서 우리 엄만 바로 밥하고 빨래하고 했다는데, 당신은 우리 엄마보다 훨씬 키도 크고 튼튼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쓸데없이 돈 쓸 생각하지 마. 정산후조리 필요하면 당신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하던지.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생기고 고생해. 당신이 그렇다고 나 대신 애 봐줄 것도 아니고. 됐어. 그냥 내가 친정에 얘기해서 산후조리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유세라고 남들 다 아는걸. 하여간 한국 여자들 유난이라니까. 애 하나 낳는다고 뭐 몸이 그 정도로 부실해져? 그럼 일상생활을 뭐 어떻게 하냐? 의학기술도 발전해서 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애 낳는데 산후조리까지 해야 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산후조리원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크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출산일을 앞두고 친정에서는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먼 시골까지 내려가는 게 걱정이었지만 출산일이 가까우면서 친정 근처 지역 산부인과로 옮겨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도 보지 못했고 태어나고 나서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는 무척이나 편안했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셨고 제가 정말 푹 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이가 크게 울어본 기억도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보초를 서면서 저 대신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전 어느 한 곳 아픈 곳 없이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유난이었던 시댁에서조차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손주 사진만 궁금해하고 언제 집으로 올 건지만 궁금해하실 뿐 저에게 고생했다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한 달 동안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당신 이번 주도 안 올 거야? 나 다음 주에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여기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애도 대신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우리 애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그럼 내가 지금 놀아? 놀면서 거기 가서 나도 당신처럼 맘 편하게 쉴까? 누가 그럼 생활비 벌고? 당신 그렇게 누워서 쉬는 동안에 나는 당신이랑 아들 생활할 거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 내가 뭐 놀면서 그러는 줄 알아?
당신 산후조리 하러 간 거잖아. 뭐 날 위해서 간 것도 아니면서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다음 주에 올라오면서 어차피 장인 장모님 볼 건데 그때 인사하면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은 와야지. 멀다고 하지만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올 수 있잖아.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는 안 보고 싶은 거야? 어쨌든 엄마 아빠가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애기한테 필요한 것도 싹 다 사주셨어. 그래도 나도 죄송하니까 용돈 좀 챙겨 드려야 할 것 같아. 무슨 용돈이야? 당신 뭐 돈 많아?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식구 입 하나 더 늘어가지고 앞으로 나갈 돈만 커졌는데 지금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일 시작해도 모자랄 판국에. 당신 출산하더니 우울증이라도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죄다 불만투성이야? 됐어. 그냥 당신이랑 전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올라오고선 얘기해. 친정 부모님은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는 남편을 궁금해하시긴 했지만 저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위해서 더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죠. 아이는 너무나 순했고 저는 편하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끝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남편과 시댁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매번 찾아오셔서는 자고 있는 애를 깨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이가 예뻐서 그런 거라면서 제가 예민하다고만 했었죠. 아이가 크면서 옷이나 아기 용품들도 필요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새 물건을 사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주변에 다 낡아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낡은 옷들을 잔뜩 가지고 와 입히라며 주고는 뿌듯해할 뿐이었어요. 이런 남편에게 점점 더 정이 떨어질 무렵 남편의 여동생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죠. 어제 동생 출산한 거 알지? 당신 어차피 가자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할 거 뻔하니까 나만 갔다 왔어. 아유,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 물어보니까 산후조리 일주일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그거 가지고 되나? 당신은 산후조리 한 달 했잖아. 내가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해서 연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했거든. 된다고 해서 올 동생 산후조리 비용 500만 원 보낸다. 뭐? 지금 동생 산후조리 비용을 보낸다고?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거야? 내가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한국 여자들만 유난이라고 산후조리원 돈 버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엄청 비난했잖아. 그래서 나 산후조리원 안 가고 그 먼 친정까지 가서 산후조리 했던 거 기억 안 나? 뭔 소리야? 당신이 친정에서 산후조리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간 건데 또 뭔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야, 출산이 장난이냐? 어제 보니까 동생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운이 하나도 없던데 오빠로서 뭐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너는 덩치도 있고 튼튼하니까 회복 잘할 거 내가 알고서 그런 거고. 우리 동생은 마르고 비실비실해서 산후조리원 가야 돼. 거기가 왜 있는 건데? 참나. 그래. 그 기이한 네 가족들 네가 알아서 챙겨.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빠져줄게. 내가 하는 건 다 아깝고 고깝지?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다, 끝! 어차피 넌 네 자식한테도 관심 없고 돈 쓰는 거 아깝잖아. 이혼해도 내가 양육권 친권 가져갈 테니까 서류 보내면 사인이나 해.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니만 알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지나면 제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매달릴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집에 온 남편에게 전 정말로 이혼을 하자고 말했죠. 내가 보낸 이혼장 확인했지? 도장 찍어. 어차피 생활비 반반 부담했으니 모은 거 딱 반으로 나누면 될 거고. 아이는 어차피 당신이 키울 생각도 없을 테니 내가 아이 키울게. 당신이랑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각자 살자, 각자 살아. 야,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뭘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리고 재산 분할 나눠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나중에 애 양육비 핑계로 돈 달라고나 하지 마라. 네가 애 키운다고 했지? 나도 돈 드는 애 키우고 싶은 생각 없거든? 네가 키우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나도 너처럼 시댁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애랑 더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거지 같은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왜 거지야? 너처럼 내가 넌 줄 알아? 넌 그 잘난 네 가족들 때문에 돈이나 펑펑 써제끼고 다녔지만 난 아니거든? 그리고 니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 같다고 생각하냐? 돈 달라고 매달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꺼져. 전 제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잔고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 기절하듯 뒤로 넘어갔죠. 제가 보여준 통장에는 억 단위 돈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돈을 뒤에서 몰래 숨겨놓은 거 아니냐면서 이것도 재산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돈은 제가 유산으로 받은 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남겨두셨던 재산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던 거죠. 유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속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전 돌쟁이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바로 정리를 해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회사에도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해 친정 근처 지역으로 복직하게 되었죠. 이혼 전에는 사실 저 혼자 아이를 봐야 하고 거기다가 시댁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항상 심해 흰머리가 나지 않았을 때가 없었는데 이혼 후 친정으로 오니 마음도 편해지고 아이도 순해져서 너무 편해졌어요. 거기다가 복직도 하면서 생활도 더 편안해졌죠. 그런데 남편은 반대로 저와 이혼하고서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돈도 다 써버리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은 끝까지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라 고상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어떻게든 제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변호사를 이곳저곳 알아봤더라고요. 결국 재산분할 소송은 패소가 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쓸데없이 쓰게 된 거죠. 이혼 후 남편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월급도 훨씬 적은 곳으로 이직했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거 챙기느라 결국 집도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런 집에서 빨리 나온 게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벌써 이혼을 한 지 7년이 지나고 있네요.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그래도 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이혼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막막해 지금 상황이 부당하더라도 참지 마시고 내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꿋꿋이 살아가려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